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얽힌 뉴스를 보다 보면 법조 이슈 듣게 되고요. 검찰에서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 경찰은 이렇게 피의자를 추궁 중이다. 라는 따옴표 보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언론은 이런 수사기관의 입장을 누구보다 재빠르게 속보 경쟁을 하고요. 취재처를 좁혀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기도 합니다. 수사의 발자국을 발빠르게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혹들이 진실인지 검수하고 취재하는 역할도 우리 언론이 잘하고 있을까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SM을 삼키는 하이브, 국내 엔터 산업의 거대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경영권 서열 정리가 분명해지진 않았지만 SM의 색과 세계관은 어떻게 변화할지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나왔습니다. 네. 2020년 5월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당시 세상에 정말 떠들썩했는데 2년 반가량이 지나서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오늘은 네.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기억연대 관련 판결 어땠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5월 언론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그리고 그 전신인 정대협 후원금 등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 중에서 12개 혐의가 경찰 조사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되거나 불기소되었고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다투게 된 것이 8개 혐의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 8개 혐의 중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먼저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은 국고보조금, 기부금품, 길원옥 할머니 준사기, 안성쉼터 관련 등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사항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의연이 재단 약관에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 관리 감독을 할 자격을 둔 후원회원을 두고 이사회, 사무처 등을 잘 운영해왔다. 라고, 그러니까 기부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표하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네. 정대협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춘 것처럼 허위 신청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수령했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용하여서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중에서 7,920만 원을 기부하게 했다라고 하는 준사기 혐의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무죄였습니다. 안성쉼터 매입으로 정대협에 손해를 가하고 신고 없이 숙박업을 했다라는 혐의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연이 기부받아서 한 행사 사업 및 사업을 위한 재반 지출 등 증빙이 안 됐다거나 부풀려졌다거나 허투루 사적으로 썼다는 모든 의혹이 인정되지 않고요. 정의연의 활동이 정당한 단체 활동이었다라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네. 함께 기소된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의 김 전 사무처장 역시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네. 8개 혐의 중 7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건데 네. 한 가지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는 어떤 건가요?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윤미향 의원의 횡령의 1억 중에서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1,700만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이라는 그 기부금을 모집했는데요. 그중에서 1억 원을 윤미향 의원이 인출해서 유용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 의원이 10년 동안에 10,000원에서 또는 4만 원 이런 사이의 금액을 217차례에 걸쳐서 1억 원을 인출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중에서 8,300만 원에 대한 그 내용이 사진이나 영수증을 통해서 증빙이 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점심, 어떤 할머니 선물 또는 어떤 할머니 해외 로밍 등의 그 내용들이 증빙이 된 겁니다. 일단 윤 의원이 사비로 지출을 하고 그 금액을 나중에 그 정의원에서 이제 돌려받는 형식으로 지출이 됐던 것이래요. 네네. 그런데 영수증을 이게 워낙 지나간 일이니까요. 영수증을 아직도 찾지 못한 금액이 1,7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이것만 유죄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윤 의원에 대한 여러 혐의는 정 의원과 같이 모두 무죄입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2019년 1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모금한 것을 두고 기부금품법 위반이다라고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부는 시민사회장까지 형사처벌의 영역을 확장해서 시민사회장 문화를 위축시키고 그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도리어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 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 왔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이 정 의원에 1억 원 넘게 기부했다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재판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2020년 5월 우리 사회에 공분을 샀던 그 많은 의혹 보도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의혹일 뿐이었음이 드러난 건데 네.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어땠나요? 예, 그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윤미향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보도는 7가지 무죄가 났다라는 것보다는 한 가지 유죄가 났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좀 일축해서 그냥 1,700만 원 횡령 유죄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사실 의혹을 보도할 때에는 거의 전 지면을 털어서 모든 스피커를 풀 가동해왔던 언론들이 자신들이 부풀려서 보도했던 그 많은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저 횡령 유죄라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이 1,700만 원 횡령만을 붙잡고 계속 지적하는 그런 보도들이 눈에 띄는데요. 조선일보의 2월 11일자 사설 2년 5개월 끌다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한 윤미향 판결에서는요. 파렴치 범죄라도 증거가 없고 법리에 맞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순 없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윤 의원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1,700만 원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만 선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1,700만 원 횡령은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돈을 횡령했다면 더 엄격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경제는 2월 10일자 사설 법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인정 윤미향 의원 직 내려놔야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죄목이다라면서요. 단체를 이끄는 동안 57차례에 걸쳐서 후원금으로 갈비를 사 먹거나 마사지를 받고 각종 개인 과태료와 공과금을 내는 등 착복 행위를 일삼았다. 횡령 액수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도덕 윤리 의식이길래 그런 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말인가라면서 윤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매일경제와 문화일보도 횡령 유죄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라는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전의 보도는 어땠습니까? 아까 제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된 혐의가 12개,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난 그 혐의가 7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내용들이 사실은 당시 언론 보도에서 그야말로
대서특필되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 당시부터 윤미향 의원 또는 정의연 측의 제소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밝혀지면서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2010년 6월 16일에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이라는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미향 의원이 본인이 심사하고 본인이 그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셀프 수령이 있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언론중재를 거쳐서 조선일보와 조선비즈가 정정보도를 냈고요. 중앙일보는 제목을 수정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2020년 5월 11일에 딸 미국 유학 보낸 윤미향 부부 소득세는 5년간 640만 원이라는 보도에서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정의연에 대해 이용당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윤 씨의 딸은 현재 미국 명문대에서 유학 중이다. 부부가 1년 소득세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학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라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딸의 유학 경비를 마련했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이런 보도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아예 법원에 가지도 못했던 내용이죠. 한국경제는 2020년 5월 12일에 정의기억연대의 수상한 술값이라는 보도에서 맥주집에서 하루에 3,300만 원을 썼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어요. 네. 맥주집에서만 쓴 게 아니라 2018년 후원 행사 총 비용을 그 회계 보고를 쓸 때 인터넷 양식에 맞춰 쓰다 보니 한 곳에 다 지출한 것으로 썼는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언론의 기능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비리와 범죄를 취재하는 건데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언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전반을 감시해야 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죠. 시민은 언론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복지 모든 사안을 철저히 취재해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보도해줘라. 그래서 우리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시민이 언론인에게 주어진 그 칼이 잘못 사용되면 정말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후원금 횡령 관련 보도를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 중에 정정 보도를 보고 이건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쏟아지는 보도들을 보면서 의심의 싹을 품고 윤미향이나 정의연 이런 그 단체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더 많을까요? 네. 게다가 정정보도 신청을 하기에는 애매한 그야말로 의혹만 던져주면서 비판하는 시사 토크쇼나 칼럼과 사설은 더 많았었습니다. 특히 언론은 윤미향 의원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정당화 및 사전 인지를 했었다라는 의혹을 부풀려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마녀 사냥식 보도, 무차별적인 비난, 그리고 사생활이란 것이 완전히 까발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런 사이에 마포쉼터의 손영미 소장을 횡령범으로 몰았고 그분은 사실 자신의 정의형 활동가 삶 전체를 부인하고 모욕하는 상황에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윤 의원이나 손영미 소장 등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보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때 당시의 보도들은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어떤 그 검찰과 언론의 총 공격이었다라고 생각되고 그 결과 그 도덕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운동가들이나 시민 단체에 대한 그 국민의 불신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는 개인에게도 정말 나쁜 보도였지만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혔던 보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도하기 전에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건 기본인데 네. 암만 이 오보를 냈다가 정정 보도를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적어도 이렇게 잘못된 기사를 내서 언론 재판하게 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후원금 횡령 재판 결과 보도를 이야기하면서 불쑥 든 생각은요.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추후에 이런 비슷한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 언론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과
검찰 수사 보도가 정말 보도량이 많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보도량을 매일매일 산출해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죠. 검찰이 진짜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팩트를 담은 보도가 아닙니다. 언론은 검찰이 내놓은 그런 내용들을 더 캐묻고 따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언론이 검찰 이상의 정보력을 갖지 못해서 더 이상의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이것은 경찰이 내놓은 혐의일 뿐이다. 의심일 뿐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보도 수위를 조절해야 하고 보도량도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뭐뭐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뭐뭐라고 판단했다라는 문장으로 점철된 전형적인 검찰 받아쓰기 보도 양태가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저널리즘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보도를 접하는 시민은 은연중에 계속 검찰의 의심과 수사 중인 내용들이 확전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저는 사회적인 굉장히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의 이른바 검찰 받아쓰기 보도 양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보셨어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 오후 2시 40분, 오후 8시 40분 이렇게 세 차례 방송되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5일간 청취했습니다. 네, 양담소 이후 새롭게 단장했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양담소 후속으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새롭게 편성되었는데요. 이전 프로그램 못지않게 우리 생활에 유익한 생활법률 길잡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청취했던 내용 중 몇 가지 사례로 짚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2월 15일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자는 20대 초반에 선배 여자친구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지만 없던 일로 덮기로 했었다고 사전 배경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선배와 결혼했던 선배 여자친구가 10년 후에 이혼하면서 본인의 자녀가 사연자의 아이였다고 밝히며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을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듣기에 따라서 아침 드라마 내용인가 싶기도 한 사연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마주칠 수 있는 결혼, 비혼, 동거, 사실혼, 혼외자, 미혼모와 그 자녀 등 여러 변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복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던 주제였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적인 조언과 더불어 양육에 대한 우리 사회적 문제까지 재환기했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조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주로 가정 내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 사용되는 단어가 자주 겹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그중 사실혼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혼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한계에 대한 부분이 청취자에게 혼란을 주었던 부분이 있어 짚어보려고 합니다. 2월 2일 방송분에서는 말기암 환자인 아버지와 황혼재혼한 동거녀 사례에서 언급된 사실혼과 2월 13일 방송분에서의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임신하고 8개월째 헤어진 경우에 사실혼 개념 설명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네. 김미루 변호사는 사실혼의 정의를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는 판례가 있다고 소개하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법률혼과 동일한 사정이 있어야 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2월 2일 방송된 말기암 아버지와 동거녀 사례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각종 연금법의 유족연금 수령 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법률 조언을 했고 네. 2월 13일에 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이어진 사실혼을 말할 때는 사실혼도 위자료 재산 분할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단정적인 언급을 했는데 같은 사실혼인데 상속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해석이 왜 다른지 좀 혼란스러워서 세부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사실혼 개념 설명이 조금 달라서 혼란스러우셨다라는 지적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이 프로그램은 2월 1일부터 진행자가 조인섭 변호사로 바뀌고 구성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활력이 생겼는데요. 지난 15일간 청취한 결과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조 변호사의 강점을 살리는 차원에서 대부분 부부간의 외도와 관련된 사례들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네. 이전 유사 프로그램들보다 좀 더 사례가 구체적이었고 솔루션도 단계별로 꼼꼼하게 구성되어 실제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적용해보기 수월하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진행자가 개인적으로 다루었던 문제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조 변호사의 상담소는 YTN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매체에서 인용되고 있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물론 현재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적 상황도 풍부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네. 복잡하고 다변하는 현실의 다양한 상황과 사례들을 반영하는 구성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프로그램의 엔딩에서의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어딘가 어색함을 느끼게 한다는 판단입니다. 로이어 대신 변호사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친근함을 불러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지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슈입니다.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와, 이거 그냥 드라마 소재로 써도 될 만한 내용이 아닌가.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SM 엔터테인먼트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지금 화두가 됐죠. 네. 이성수, 타경중 지금 현재 공동 대표가 이수만 전 프로듀서 없는 SM 3.0 비전을 제시하고 카카오 손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SM 최대 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 법정 대응에 나서면서 네. 자신의 지분을 갑자기 하이브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총 지분의 14.8%, 그러니까 4,228억에 인수하면서 네. SM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고요.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라고 합니다. 네, 하이브가 SM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의 4대 연예 기획사 중 아주 역사가 깊은 SM이 이제 하이브의 레이블로 편입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한테는 세븐틴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홍대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뉴진스 하이브라고 얘기가 나오네. 네. 어도어까지도 레이블로 자리 잡고 이제 여러 레이블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SM을 자회사로 둔다기보다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형태로 박지원 하이브 CEO가 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하이브가 어차피 멀티 레이블 체제이면서 SM 유산을 존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레이블의 프로듀서들이 SM 소속 아티스트들을 따로 프로듀싱 하진 않겠다. 그리고 이수만 씨도 기존처럼 경영이나 프로듀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를 강조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SM 임직원들 분위기를 보면은 하이브 인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큰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해외판 라이크 기획 설립 등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이건 경영에 대해서 좀 더 굵직하게 정리가 되면 다시 추후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SM과 하이브가 만나면 엄청 큰 그 공룡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콘텐츠 변화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SM은 자체 어떻게 보면 마블처럼 그 컬처 유니버스라는 SMCU라는 걸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SM의 국한 그룹들이 이게 광야라는 세계관에서 서사를 가지고 서로 교차시키고 움직여서 뭐 보이그룹으로 보면 샤이니와 엑소, NCT가 합쳐가지고 슈퍼엠 이런 그룹을 만든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보아, 소녀시대, 레드벨벳, 에스파 멤버들이 합쳐서 더비트 최근에 나왔던 더비트 걸그룹을 만든다든지, 갓더비트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카카오가 사실은 이제 SM 인수로 했을 경우는 슈퍼캡 아이패가 당장 필요한 세계관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하이브로 가면서 또 얘기가 많이 또 바뀌어지죠. 독자 프로듀싱을 유지한 만큼 또 SMCU를 유지할 거라고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뭐 SMCU는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SM이 갖고 있는 디어유라는 플랫폼이 또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 SMCU라는 거는 SM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세계관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 대신에 SM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디어유라는 그 팬들과 그 아티스트와의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또 하이브가 전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즘 또 이게 화제입니다. MZ세대 SNS가 있다고요? 네, 이게 이름도 꼭 한글 이름처럼 느껴져서 네. 한국 회사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찐친들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아지트 본디라는 서비스입니다. 본디요. 네. 그래서 이제 50명까지만 친구들을 추가해서 이제 폐쇄성으로 활용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채팅 서비스인데, 이제 영상이 그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들은 뭐 싸이월드가 연상케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싱가포르 그 IT 스타트업인 메타드림에서 만든 소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지금 현재 앱스토어에서 1등으로 올라와 있고, 모바일 인덱스 따지면 불과 런칭 3개월밖에 국내에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MAU가 한 달에 한 3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일간 DAU, 일간 활성 이용자가 4만 6천 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친구들이 본디 가입해라, 여기서 같이 놀자 이래서 해봤는데 무늬만 MZ인지 저는 따라가기가 벅차더라고요. 이사님도 해보셨어요? 저도 지금 가입을 해서 제 친구들 4명이 있는데 저랑 비슷하시네요. 4명이 서로 내외하고 있습니다. 아, 내외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묘하게 끌리더니 과거 싸이월드와 비슷한 점이 좀 많아서 좀 향수를 자극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싸이월드가 지금 세대에 나왔으면 어땠을까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되게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SNS랑 다르게 사회적 스트레스 좀 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상태로 표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기존 소셜 메신저는 그냥 막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한테 지금 연락하지 마라. 나 지금 뭔가 바쁘다. 아니면 내가 지금 외롭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지금 MZ세대, 사회적 스트레스가 좀 많은 MZ세대한테 되게 유용한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이거를 보다 보니까 클럽하우스가 생각나더라고요. 클럽하우스도 한때 화제였잖아요. 그러다 정말 반짝 인기를 끌고 확 잠잠해졌는데 본디는 앞으로 어떨까요?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는 사실 되게 화제성이 있었지만 기존에 우리가 오디오로 뭔가 한다는 것들, 그리고 상시에 접속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 누군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들이 사실 좀 기존의 유저 경험, 고객 경험과는 좀 맞지 않아서 좀 이제 사라진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소셜 네트워크의 문법을 많이 따르면서 또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해왔던 그 싸이월드와 같은 이런 그 아바타를 이용한 서비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재미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로팅이라고 해서 모르는 친구들과도 만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잠깐 유행을 하는 부분에서 좀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점이 한번 된 다음에 또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 클럽하우스처럼 정말 많이 화제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본디 앱이 논란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하고 있다. 사실인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논란의 핵심은 이제 네. 개발사인 메타드림이 싱가포르로 국적을 세탁한 사실상 중국 기업인데다가 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쪽에서는 SNS를 통해서 중국 트루리라는 회사에 지적재산권을 인수해서 새롭게 앱을 탄생시킨 것뿐이고 네. 중국과 연관이 없고 개인정보 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역시 통상적인 정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도 다른 서비스와 비슷하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워낙 또 이제 잠깐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예, 요즘 또 개인정보 유출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짜 계속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본디에 대한 이슈 여기까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화제의 영상은 어떤 걸 꼽으셨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는데요. 네. 네, 블랙핑크 제니의 발렌타인데이 브이로그가 굉장히 화제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니가 자택에서 초콜릿을 만드는 영상인데 그 공개 하루 만에 150만 회를 기록했고 인기 동영상으로 됐어요. 그래서 뭐 그건데 그래서 제가 채널 구독자 수를 보니까 네. 2월 16일 기준으로 920만 명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봤어요. 이 영상 네. 초콜릿 만드는 영상 봤는데 사실 콘텐츠나 내용적으로 특별한 건 없는데 홀린 듯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이사님은 블랙핑크 멤버들의 유튜브 채널의 인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블랙핑크 채널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진짜 그 여성 그룹 중에서는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알고 있던 팬들로서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왜 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블루팜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